1986년 4월 26일 우크라이나의 차가운 밤 공기가 프리피아트 강을 타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숲과 늪지대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온한 봄날의 새벽을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인류의 역사가 두 갈래로 쪼개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보이지 않고 냄새도 없으며 소리조차 없는 죽음이 강철과 콘크리트 벽을 넘어 도시를 덮치기 직전의 시간입니다. 그날 밤 단 한 번의 판단착오가 수천 년 동안 사라지지 않을 흉터를 지구에 남기게 될 줄은 그 자리에 있던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폭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통제할 수 없는 힘을 손에 쥔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과신했을 때 벌어지는 비극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는 지금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 원자력 발전소, 그 중에서도 가장 최신식 설비를 자랑하던 제4호기의 통제실로 들어갑니다. 벽에 걸린 시계바늘은 새벽 1시 2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형광등의 창백한 불빛 아래 수십 개의 계기판과 버튼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공기 중에는 낡은 담배 연기와 식어버린 커피 냄새, 그리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평범한 기술자들입니다. 그들은 괴물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남편이며 아들인 그들은 단지 자신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소비에트 연방의 경직된 체제와 상부의 압박, 그리고 안전보다 성과를 중시하는 문화가 이 평범한 사람들을 벼랑 끝으로 몰라놓고 있었습니다. 예정된 실험은 단순했습니다. 정전이 발생했을 때 터빈의 관성 회전 에너지가 비상발전기가 가동되기 전까지 원자로를 식힐 수 있는지 확인하는 보안 테스트였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해야 했고 서류상으로는 이미 성공했어야 하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론과 달랐습니다. 통제실의 책임자 부소장 아나톨리 테아틀로프는 초조했습니다. 실험은 이미 10시간 이상 지연된 상태였습니다. 키예프의 전력 수요 때문에 원자로의 출력을 낮추는 것이 금지되었고, 그로 인해 원자로는 불안정한 상태로 너무 오래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잠을 자야 할 아이를 억지로 깨워놓은 것처럼 원자로는 지쳐 있었고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테아틀로프에게 중요한 것은 안전수칙의 세세한 조항들이 아니라 노동절 이전에 이 실험을 성공적으로 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고함 소리가 통제실의 정막을 찢었습니다. 출력을 낮춰 테아틀로프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야간 조장 알렉산드르 아키모프와 젊은 제어 엔지니어 레오니트 톱투노프는 망설였습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고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원자로의 상태를 나타내는 계기판의 수치들이 춤을 추듯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군대와 다를 바 없는 위계 질서 속에서 상사의 명령은 곧 법이었습니다. 톱투노프의 손이 떨리며 제어관을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치명적인 실수가 발생했습니다. 목표했던 출력 700메가와트에서 멈추지 않고 수치가 곤두박질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500, 400, 300, 순식간에 출력은 30메가와트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원자로가 떠진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였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이것을 제논 독작용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원자로 내부의 반응을 방해하는 불순물이 가득 차서 다시 불을 붙이려 해도 붙지 않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정상적인 절차라면 여기서 멈췄어야 했습니다. 원자로를 완전히 끄고 24시간 동안 기다려 동물질이 사라지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매뉴얼이었고 그것이 유일한 살 길이었습니다. 아키모프는 조심스럽게 건의했습니다. 실험을 중단해야 합니다, 동무. 지금 상태는 너무 불안정합니다. 하지만 테아틀로프에게 중단은 곧 실패를 의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력에 오점을 남길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당장 출력을 올려! 테아틀로프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톱투노프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계기판을 바라보았습니다.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제어봉을 뽑아내야 했습니다. 제어봉을 원자로의 브레이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것을 뽑는다는 것은 내리막길을 달리는 자동차의 브레이크를 제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 둘, 규정상 남겨둬야 할 최소한의 개수마저 무시한 채 그들은 제어봉을 계속해서 뽑아 올렸습니다.
오직 출력을 올리라는 명령 하나를 수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원자로와 씨름하는 사이 시계는 운명의 시간인 새벽 1시 23분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원자로는 침묵 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냉각수는 끓어오르기 시작했고 노심 내부의 압력은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제실의 구형 컴퓨터는 이 복잡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기술자들은 눈앞의 단순한 숫자만 보고 상황을 판단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잠자는 용의 꼬리를 밟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출력이 200메가와트 근처까지 올라갔습니다. 불안정하지만 실험을 강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진 것입니다. 디아틀로프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실험 개시를 명령했습니다. 이제 터빈으로 가는 증기가 차단되었습니다. 흐름이 멈춘 냉각수는 원자로 내부에서 급격히 온도가 상승했습니다. 물이 끓어 수증기가 되면 중성자를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는 핵분열 반응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을 불러옵니다. 이것이 바로 양의 반응도 계수라는 체르노빌 원자로의 치명적인 설계 결함이었습니다. 출력이 서서히 그러다 급격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통제실의 경보음이 하나둘씩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낮은 경고음이었지만 곧 귀를 찢을 듯한 사이렌 소리로 변했습니다. 아키모프와 톱트노프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직감했습니다. 무언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수치는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었고 갸틀로프조차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제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긴급 정지 버튼, 바로 아제트5를 누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모든 제어봉이 즉시 원자로 내부로 떨어져 내려 반응을 강제로 멈추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최후의 보루이자 절대적인 안전장치로 여겨졌습니다. 아키모프가 소리쳤습니다. 긴급 정지, 아제트5를 눌러. 톱트노프가 떨리는 손으로 플라스틱 덮대를 열고 붉은색 버튼을 힘껏 눌렀습니다. 새벽 1시 23분 40초. 그들은 안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멈추고 상사에게 질책을 듣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버튼이 구명조끼가 아니라 기폭장치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어봉의 끝부분은 흑연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흑연은 중성자의 반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촉진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제어봉이 노심으로 들어가는 찰나의 순간 흑연팁이 핵반응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이를 스크램 효과라고 합니다. 그 순간 원자로 내부에서 둔탁한 충격음이 들려왔습니다. 쿵, 쿵. 마치 거인이 땅속에서 문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몇 초 후 엄청난 굉음과 함께 통제실 전체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천장의 타일이 떨어져 내리고 조명이 깜빡거리다 꺼졌습니다. 비상등의 붉은 불빛만이 먼지 자욱한 실내를 비추었습니다. 기술자들은 바닥에 쓰러지거나 계기판을 붙잡고 버텼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매캐한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무슨 일이야? 터빈인가? 디아틀로프가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원자로가 폭발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배운 물리학 지식으로는, 그리고 소비에트의 기술력으로는 원자로가 폭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소 탱크가 터졌거나 제어봉 구동장치가 고장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상상을 초월해 있었습니다. 1000톤에 달하는 원자로의 뚜껑이 성냥갑처럼 공중으로 튀어올랐고 노심은 완전히 밖으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밤하늘을 향해 솟구친 것은 단순한 불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붉은색, 보라색, 그리고 푸른색이 뒤섞인 기이하고 아름다운 빛기둥이었습니다. 이온화된 공기가 만들어낸 죽음의 오로라였습니다. 수천 도의 고열에 녹아내린 흑연 조각과 우라늄 연료봉들이 불타는 파편이 되어 발전소 주변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치사량의 수백 배에 달하는 방사선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제실 안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계기판의 수치를 확인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계기판은 모두 먹통이거나 비현실적인 수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냉각수가 공급되지 않고 있어. 밸브를 열어야 해. 아키모프는 여전히 원자로를 살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부하 직원들에게 수동으로 밸브를 열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것은
방사능이 가득 찬 지옥의 문을 맨손으로 여는 것과 다름없는 자살 행위였습니다. 발전소 밖에서는 경비원들과 야간 낚시를 하던 주민들이 폭발음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신기한 듯 불타는 발전소를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에 와닿는 따뜻한 바람, 입안에서 느껴지는 금속맛. 그것이 방사능의 맛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곧이어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프리피아트 소방서의 대원들은 단순한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그들은 방호복도 없이 평소 입던 캔버스 재킷과 헬멧만을 착용한 채 불타는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이 밟고 있는 검은 덩어리들이 원자로의 심장에서 튀어나온 흑연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뜨거워! 너무 뜨거워! 소방관 중 한 명이 흑연 조각을 발로 차며 말했습니다. 그들의 손과 얼굴은 이미 보이지 않는 입자들에 의해 공격당하고 있었습니다. 세포가 파괴되고 유전자가 끊어지는 소리 없는 비명이 그들의 몸 안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그저 화재 현장의 열기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통제실로 돌아가 봅시다. 갸틀로프는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폭발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무언가 오작동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직접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복도로 나갔습니다. 복도는 깨진 유리창과 잔해들로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공기는 탁하고 무거웠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한 젊은 수습 직원과 마주쳤습니다. 직원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소장님, 원자로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헛소리야? 원자로가 없다니. 갸틀로프는 고함을 질렀지만 그의 마음속 한 구석에서는 이미 불길한 예감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원자로가 파괴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인생도 소비에트의 자존심도 모두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고했습니다. 원자로는 무사합니다. 화재를 진압하고 냉각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된 보고는 상부로 모스크바로 그리고 전 세계로 퍼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은폐되는 동안 방사능 구름은 바람을 타고 국경을 넘어 북유럽을 향해 조용히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발전소 내부의 상황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터빈실의 천장에는 구멍이 뚫렸고 곳곳에서 기름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무너진 구조물 사이를 헤치며 동료들을 찾았습니다. 그들의 피부는 붉게 달아오르기 시작했고 심한 구토와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급성 방사선 증후군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료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 그리고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들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들은 물이 가득 찬 지하 통로를 지나고 방사선 수치가 측정 범위를 넘어서는 구역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소방관들은 하나둘씩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새벽 1시 23분 45초 거대한 굉음이 우크라이나의 밤하늘을 찢어발겼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폭발음이 아니었습니다. 인류가 스스로 만들어낸 괴물이 사슬을 끊고 뛰쳐나오는 소리였습니다. 천톨에 달하는 강철 뚜껑이 마치 깃털처럼 공중으로 솟구쳤다가 원자로 안으로 다시 처박혔고 그 충격으로 대지는 지진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통제실의 바닥이 요동치고 천장에서는 석회가루가 눈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키모프와 톱트노프는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그들의 눈에 담긴 것은 이해가 아닌 순수한 공포였습니다. 계기판의 모든 경고등이 일제히 붉게 타올랐고 전력 공급이 끊긴 패널들은 죽어가는 짐승의 눈빛처럼 깜빡였습니다. 이것은 시스템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물리법칙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페레보즈첸코는 난간을 붙잡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노심을 덮고 있던 캡들이 춤을 추듯 튀어오르고 그 틈 사이로 지옥의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들이켰지만 폐부 깊숙이 들어온 것은 공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존의 냄새, 타오르는 흑연의 매캐함, 그리고 혀끝에서 느껴지는 비릿하고 차가운 금속의 맛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죽음의 입자가 이미 공기 중에 가득 차 그들의 세포 하나하나를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인간의 오만함은 눈앞에 펼쳐진 파국을 즉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견고했습니다. 데아틀로프는 여전히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소 탱크가 터진 것이라고, 원자로는 안전하다고, 냉각수를 공급하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의 명령은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자신이 믿어왔던 소비에트 기술력의 무결함을 지키려는 절박한 부정이었습니다. 건물 밖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붉고 푸른 불길이 소용돌이치며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화재가 아니었습니다. 원자로 내부의 흑연 감속제가 불타오르며 만들어내는 지구상에서 본 적 없는 악마의 빛이었습니다. 소방관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밟고 있는 검은 덩어리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잔해가 아니라 원자로 깊은 곳에서 튀어나온 고농도 방사능 흑연 조각들이었습니다. 바실리 이그나텐코는 동료들과 함께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보호복도 없이 마스크도 없이 그저 캔버스 재킷 하나에 의지한 채 인류 역사상 가장 뜨거운 불길을 향해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호스를 잡을 때마다 손바닥에서는 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고 입안에서는 쇠맛이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을 끄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태워 시간을 벌고 있었습니다. 통제실 안의 상황은 점점 더 비현실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선량계는 측정 한계를 초과하여 먹통이 되었지만 책임자들은 이를 기계 고장이라고 치부했습니다. 3,6 렌트겐. 그것은 그들이 가진 작은 측정기의 한계치였을 뿐 실제 수치는 그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높았습니다. 아키모프와 톱트노프는 무릎까지 차오른 오염된 물을 헤치고 밸브를 열기 위해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실수를 만회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저 명령에 따르는 것만이 그 혼란 속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피부는 붉게 변해가고 있었고 몸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숭고한 희생이었을까요? 아니면 체제의 압박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순종이었을까요? 날이 밝아오자 프리피아키의 아침은 기이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태양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떠올랐고 방사능 낙지는 보이지 않는 안개처럼 도시를 감쌌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기 위해 가방을 챙겼고 노인들은 벤치에 앉아 신문을 읽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도망치라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리 위에서 불타는 발전소를 구경하던 사람들은 바람에 실려오는 재가 죽음의 가루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신기한 불빛에 감탄했습니다. 그들의 머리카락 위로, 옷 위로, 아이들의 속눈썹 위로 보이지 않는 살인자가 내려앉았습니다. 병원에는 벌써부터 구토와 두통을 호소하는 소방관들이 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은 그들의 피부가 묘하게 그을린 것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것은 화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포가 내부에서부터 파괴되면서 나타나는 방사능 피폭의 징후였습니다. 모스크바의 크렘린 궁에서는 침묵과 은폐가 이어졌습니다. 고르바초프와 고위 관료들은 책상 위에 올라온 보고서를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소비에트의 원자로가 폭발할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서방 세계에 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했고 인민들이 동요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국민의 생명보다 국가의 체면이, 진실보다 통제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화선을 끊고 도시를 봉쇄하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침묵했습니다. 스웨덴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상 수치가 감지되고 전 세계가 소련을 향해 의혹의 눈초리를 보낼 때까지 프리피아트의 시민들은 죽음의 공기 속에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발레리 레가소프 교수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는 헬기 창밖으로 보이는 광경에 말을 잃었습니다. 뚫린 지붕 아래로 붉게 달아오른 노심이 마치 악마의 눈동자처럼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재앙이라는 것을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셰르비나에게 말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수백만 명이 죽을 것이라고. 마침내 대피 명령이 떨어졌지만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1000대가 넘는 버스 행렬이 꼬리를 물고 도시를 빠져나갈 때 사람들은 3일 뒤면 돌아올 수 있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식탁 위에 음식을 남겨두고 빨래를 널어둔 채 키우던 개와 고양이를 뒤로 하고 떠났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이별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수습이라는 이름의 전쟁이었습니다. 로봇조차 고장나는 강력한 방사능 속으로 인간이 직접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바이오 로봇이라고 불렸습니다. 납조각을 덧댄 엉성한 보호복을 입고 삽 한 자루를 든 채 지붕 위로 올라간 병사들은 단 90초 동안 흑연 조각을 아래로 던져야 했습니다. 비거거리는 선량개의 소리는 마치 죽음의 카운트다운처럼 그들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한 삽, 두 삽.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눈앞이 아찔해져도 그들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희생으로 원자로는 서서히 콘크리트 무덤 속에 갇히기 시작했습니다. 광부들은 땅속을 파고 들어가 냉각장치를 설치했고 헬기 조종사들은 노심 바로 위를 날며 모래와 붕소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영웅이었습니다. 이름 없는 영웅들. 그들은 조국을 위해, 가족을 위해, 그리고 전 인류를 위해 자신의 미래와 건강을 기꺼이 바쳤습니다. 시간이 흘러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석에 앉은 데아틀로프와 공장장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죄인은 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무리한 실험을 강요한 시스템, 결함을 알고도 숨긴 설계자들, 안전보다 성과를 중시한 관료주의, 그리고 비판을 허용하지 않았던 사회 분위기. 이 모든 것이 합쳐져 1986년 4월 26일의 새벽을 만들어냈습니다. 레가소프는 법정에서 진실을 말했습니다. 거짓의 대가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거짓을 진실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거짓을 듣다 보면 더 이상 진실을 알아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증언은 기록에서 삭제되었고 그는 감시당하는 삶을 살아야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역사의 울림이 되어 남았습니다. 체르노빌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통제하고 있는가? 아니면 기술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가? 콘크리트 석관 아래 잠든 사후기는 여전히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오만을 부릴 때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영원한 기념비입니다. 텅 빈 프리피아트의 거리, 녹슨 관람차, 주인 없는 인형들은 침묵 속에서 질문합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쉽게 부서질 수 있는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공포가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를. 방사능은 국경을 모르고 이념을 모르며 타협을 모릅니다. 그것은 그저 존재할 뿐이며 인간이 저지른 실수의 목록을 유전자에 새겨 후대로 전달할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날 밤 폭발한 것은 원자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맹목적인 믿음이었고 거짓 위에 쌓아 올린 권위였으며 자연을 정복했다는 인간의 착각이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을 저 죽음의 땅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칩니다. 진실을 외면한 대가는 언젠가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이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싸다는 것을 뼈저리게 일깨워 줍니다. 재앙은 폭발의 순간이 아닌 진실이 침묵당한 순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